도화역자. 춤은 또 한 차례 끝났다. 백남수와 헤어진 공작 부인은 저편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이 선배 옆으로 걸어갔다. 그때 이 선배는 얼른 포켓에서 커다란 마스크를 꺼내어 눈과 이마를 가리우면서 몸을 일으켰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선배 김수일 군을 대신하여 이 흥미있는 가장 무도회를 구경할 셈으로 독자 제구는 이 선배가 오늘 밤 이 공작 부인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자기의 본 음성은 감추고 가짜 목소리로 대화되화하고 있다는 사실 을기억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공작 부인은 약간 수심 띤 얼굴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일 씨와는 전부터 친분이 있었어요? 저와 수일군은 막역지우 수일군의 일신상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공작 부인의 주옥 같은 두 눈동자가 반짝하고 빛났다. 공작 부인, 이리로 좀 나오시지요. 이 선배는 앞장을 서서 홀 밖 발코니로 나갔다. 명수대 일대에 고요히 흐르는 달빛. 그때 수일 씨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나 그때 자칭 화가 이 선배는 엄숙한 목소리로 공작 부인 하고 힘있게 불렀다. 순간 공작 부인의 화려한 얼굴빛이 금세 어두워졌다. 네, 백영호 씨와의 결혼식을 끝끝내 거행하실 작정입니까? 이 선배의 물음에 떨어지자 마자 공작 부인의 관을 쓴 머리가 창백한 달빛 속에서 힘없이 수그러졌다. 대답을 하십시오. 당신의 대답 여하에 따라 수일군의 일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진하고 쾌활한 청년으로부터 당신은 영원한 행복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그에게 준 사랑의 말 자기 입으로 한 말의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나 공작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수그렸던 머리를 들어 달빛에 곱게 깔린 한강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꿈과 같은 배교의 세계, 멀리 서울시가의 울긋불긋한 네온이 호화롭게 흔다. 수일씨, 수일씨. 약간 떨리는 공작 부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긴 한숨과 함께 얽혀 나왔다. 운명은 김수일 씨와 저와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했으나 결혼까지는 허락치 않았다고 돌아가시면 부디 그떡해 전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백영호 씨의 100만 원과 결혼하시렵니까? 말씀을 삼가세요. 그러면 백 선생은 나의 예술 파트너, 나의 예술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 나의 세계적 진출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에요. 사랑과 의리를 구별하시지요. 저는 연애 지상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을 수일 씨에게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시는 수일군의 자취를 찾으려고는 생각지 마시오. 이 선배가 던진 최후의 한마디는 확실히 공작 부인의 가슴을 바늘로 찌른 듯 긴 눈썹 밑에 숨어있던 두 눈동자가 쏘는 듯이 이 선배를 쳐다보았다. 그때 젊은 안내인이 밖으로 나오면서 아씨, 삼청동 댁에서 오셨습니다. 하고 공손히 읍하였다. 아, 그래. 하고 공작 부인은 잠깐 주저하는 모양을 보이더니 그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한마디를 남겨놓고 약혼자 백영호 씨를 맞이하러 호란으로 들어갔다. 이 선배는 공작 부인이 사라진 올문 쪽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면서 중얼거린다. 아, 절망이다. 암흑이로구나. 발코니에서 이 선배와 헤어진 공작 부인은 지금 호란으로 들어서는 백영호 씨와 그의 딸 정란을 향하여 걸어간다. 늦었습니다. 화려한 러시아 귀족의 복장을 입은 백영호 씨는 서양 사람 모양으로 젊은 약혼자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아버지는 오늘 밤 자기를 네프류 도프 공작이라고 부르란답니다. 저카추 샤를 위하여 일생을 참회 생활로 보낸 도덕적 연예인 서바나의 집시 칼맨으로 분장한 정란이 냉큼 나서면서 공작 부인의 손목을 잡았다. 호오 네프류 도프 공작. 공작 부인은 밤만큼 웃는 낯으로 그럼 나도 저 천진난만한 카추 샤로 분장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약혼자의 딸 정란의 부드러운 어깨를 정답게 껴안았다. 그 한마디가 늙은 백영호를 어지간히 만족시킨 모양이다. 카추샤가 공작의 면류관을 썼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하하하. 백영호 씨는 눈부신 듯이 젊은 약혼자의 아담한 눈동자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네프류 도프 공작이라는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는 공작이 일치해
무척 흥미를 느끼시는 모양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플류 도프 공작 부인. 코호호. 코호호. 얘는 너무 입이 빨라서 그렇지 않으셔요, 아버지. 그래. 내 말이 맞았다. 3년 전 어머니를 여윈 정란은 홀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받아가면서 자랐다. 작년 봄 피여자 전문학교 음악과를 마치고 혼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금 방석 위에 앉은 정란이었다. 그 수많은 혼담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서 아까 잠깐 독자 재군에게 소개하여 둥그리샤 조각형의 미남자 오상억 변호사가 있었다. 청년 변호사 오상억은 법조계에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존재일 뿐더러 배경호 씨의 고문 변호사란 지위로 따져보더라도 백정란의 약혼 상대자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다. 배경호 씨는 딸 정란에게 오상억을 택하기를 누구보다도 주장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란의 가슴속에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한 가지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작년 봄 학위 논문이 통과된 의학 박사 문학수와의 사이에 얽히어질 로맨스였다. 정란은 마침내 아버지를 설복하여 문학수와 약혼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작년 늦은 가을의 일이었다. 인물 속에는 이만해 두고 이제부터 필자는 그리도 호화롭던 가장 무도회가 돌연 공포의 마수가 꾸물거리는 암흑의 세계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실을 기록하여야만 될 때가 왔다. 그것은 유랑한 음악에 맞추어 약혼자 배경호 씨를 상대로 한 차례 춤을 추고 난 공작 부인이 저편 소파에 걸터 앉아서 자기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실크해트의 신사 이선배와 시선이 부딪히면 그 청한 눈동자가 구름 낀 하늘처럼 어두워졌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왜 그리 안색이 좋지 못하시오? 무슨 근심되는 일이라도? 배경호 씨의 음성은 언제나 은근히 그리고 부드럽게 굴러나오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잠깐 화장을 고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공작 부인이 이 선배 앞을 지나 복도로 나가버리지 약 5분 후 돌연 악하고 마치 장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릴까? 열광적으로 춤추며 돌아가던 여러 손님들은 마치 방바닥에 얼어붙은 듯이 우뚝 멎었다. 그때 또 한 번 아샤 하고 외치는 공작 부인의 공포에 찬 목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는다.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게 대체 어디서 나는가? 방바닥에 얼어붙은 듯이 우뚝 멎었던 손님들은 다음 순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예감을 전신에 느끼면서 떠들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쏜살같이 홀 밖으로 뛰어나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나는 택시 도우의 실크해트를 쓴 이 선배의 검은 그림자여 하나는 네프유 도프로 분장한 배경호 씨의 흰 그림자다. 공작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선배의 고함 소리다. 화장실에 있을 겁니다. 배경호 씨의 목소리다. 이 선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넓은 복도를 왼편 쪽으로 다른박질해 간다. 그는 전부터 공작 부인의 화장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서슴지 않고 왼편 복도 맨 나중 방 도어를 힘차게 열어 제쳤다. 하고 외치는 이 선배의 놀란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덜컥하고 눌렀다. 사람들은 대체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 커다란 삼면경 앞에 무참히 쓰러져 있는 공작 부인의 몸뚱이, 공작 부인의 왼편, 어깨 위에 날카로운 비수가 박혀 있지 않은가? 이게 어찌된 일이요? 이 선배와 배경호 씨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쓰러진 공작 부인 옆으로 뛰어갔다. 빨리빨리 저 주홍빛 어릿광대를 들창으로 그 들창으로 공작 부인의 숨찬 목소리와 함께 그의 백납처럼 흰 손가락이 활짝 열어 젖힌 달빛 어린 창 밖을 가리키며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순간 그 주책 없이 희죽희죽 웃으며 돌아가던 공마단의 웃음 단지 도화역자의 간판 같은 얼굴이 번개같이 눈앞에 떠올랐다. 공작 부인이 말한 어릿광대란 한마디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배경호 씨의 아들 백남수였다. 그는 아까부터 수상한 도화역자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속히 정원을 뒤져봅시다. 백남수는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들창을 넘어 달빛이 희미한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손님들은 감히 그의 뒤를 따라 나갈 용기가 없다는 듯이 돌부처처럼 우뚝 서서 자기네들도 조금 전에 목격한 도화역자의 무서운 환상을 머리에 그려볼 뿐이다. 한편 이 선배는 시뻘건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공작 부인의 어깨로부터 트처럼 절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으로 칼 자루를 쥐고 뽑으면서 경찰 당국이 올 때까지는 누구든지 이 칼에 손을 대지 마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시켰다. 얼른 보기에 상처는 그리 깊지 않았으나 정신을 잃어버린 공작 부인의 납상처럼 해말쑥한 얼굴에는 그 어떤 무서운 광경을 아직도 눈앞에 보는 듯한 공포의 빛이 심각히 그려져 있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따닥 모르는 이 무참한 봉변의 배경호 씨는 절반 정신을 잃은 모양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술의 경험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하고 이 선배가 물었을 때 배경호 씨의 딸 정란이 제 옆에 서 있는 투우사의 등을 살그머니 밀었다. 변변치는 못하지만 투우사로 가장한 청년은 서슴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오, 문군, 빨리 손 좀 써주게 하는 배경호 씨의 말에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상인 듯 싶습니다. 그가 바로 정란의 약혼자인 의학박사 문학수 그 사람이다. 오상업 변호사의 눈초리가 쏘는 듯이 문학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 동안 공작 부인의 상처를 만져보고 난 문학수는 상처에다 붕대를 대면서 극히 경상이니까 그리 염려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지요. 하고 설명하였다. 그때 이 선배는 하여튼 누구든지 빨리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주시오. 전화는 2층 서재에 있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정신없이 쓰러진 공작 부인을 안고 옆방 침실로 들어가서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눕혔다.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의 현관을 들어섰다는 수상한 화가 이 선배는 대체 전화기가 2층 서재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한 달 후면 공작 부인의 남편이 될 배경호 씨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소 공작 부인을 안고 침실로 옮긴 것은 또 무슨 까닭일까? 그러나 배경호 씨 이하 여러 손님들은 그가 오늘 밤 처음으로 공작 부인을 찾았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공작 부인을 칼로 찌르고 들창을 넘어 도망한 저 도화역자의 가장으로 정체를 감춘 무서운 악마의 환영이 그들로부터 정당한 사색의 힘을 모두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그때 만일 탐정소설가 백남수가 그것을 보았던들 이 모순된 이 선배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밖으로 도화역자의 뒤를 따라 나갔던 탐정소설가 백남수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어떻게 되었소? 여러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백남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리 뒤져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 길 반이나 되는 돌담을 넘어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정원을 통해서 정문으로 밖엔 도망할 길이 없는데 그래, 그때 바로 정문 밖을 순회하던 경찰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런 수상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러면 그 놈은 아직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원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 그 경찰은 지금 어디 있소? 정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백남수, 오상업 변호사, 의사 문학수 등 여러 사람이 한 번 더 정원을 이잡듯이 뒤져보았으나 이상한 도화역자의 그림자는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편 정신을 잃어버렸던 공작 부인이 눈을 반만큼 뜨고 양몽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어릿광대, 어릿광대가 나를 하고 아직도 무서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정신을 차리시오, 은몽씨. 배경호 씨는 공작 부인의 핏기 없는 흰 손을 잡고 애처로운 듯 서너 번 잡아 흔들었다. 상처는 극히 가벼우니 염려 마시고 속히 그 수상한 도화역자의 이야기를 하여 주시지요. 하고 묻는 이 선배의 말에 공작 부인은 이상스러운 표정으로 이 선배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저를 화장실에서 이 침실로 옮겨주시니는 어느 분이에요? 하고 의외의 말을 물었다. 저 올시다. 긴급한 때라 실례를 무릅쓰고 제가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작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이 두 눈을 스스로 감았다.
공작 부인은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비록 정신은 잃었다 할지라도 아까 자기가 화장실로부터 침실로 안기워 올 때 자기의 코를 찌른 이상한 채취, 어디선가 맡아 본 적이 있는 듯한 몸냄새를 깨달았던 것이다. 공작 부인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 독특한 몸냄새를 어디서 맡아보았으며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빨리 그 도화역자의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하고 재촉하는 이선배의 말에 공작 부인은 감았던 눈을 다시 뜨면서 입을 열었다. 공작 부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가 올에서 백영호 씨와 춤을 추고 나서 화장을 고칠 셈으로 홀 밖으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가 삼면경 앞에 서서 얼굴을 고치고 있노라니까 언제 어디로 들어왔는지. 주홍빛 도화복을 입은 어릿광대가 바람처럼 등 뒤로 쑥 나타나는 것이 거울의 빛이었다. 공작 부인은 그만 악하고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시퍼런 칼날이 왼편 어깨 위로 번쩍 들렸다고 한다. 공작 부인은 그때 무서운 광경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래 그만 악하고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러나 칼 쥔 손이 제 왼편 어깨 위로 번쩍 들리는 것과 제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들창 밖으로 달아나던 것만은 기억하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오상옥 변호사가 범인은 왼손잡이다 하고 중얼거리는 말에 그렇다. 공작 부인의 등 뒤에 섰던 범인이 만일 왼손잡이가 아니고 보통 사람처럼 바른 손을 쓴다면 정령코 공작 부인의 바른 편 어깨를 찔렀을 테니까 하고 오상옥 변호사의 말을 지지한 것은 탐정소설가 백남수였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도화복으로 정체를 감춘 범인이 대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현관을 지키고 있던 안내인도 그런 수상한 사람을 들여보낸 기억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법주임 임경부가 10여 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도착하자 그 뒤를 이어 검사국으로부터 박 검사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그 이상 더 신통한 발견은 못하였으며 다마 흉기인 단도 한 자루를 유일한 물적 증거품으로 압수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여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다. 경찰 일행이 손님들을 홀안으로 몰아넣고 간단한 취조를 시행하려고 하였을 때 조금 전까지도 보이던 저 수상한 화가 이선배의 그림자가 마치 요술사처럼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선배라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임경부와 박 검사는 남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자칭 화가 이선배라는 자가 오늘 밤 이 무도회에 참석했었습니다. 하고 백남수는 이선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그래서 곧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불러들여다 물어보았더니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고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대답하였다. 에이, 바보 같은 자식. 임경부는 막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참는 얼굴이다. 지금이라도 곧 뒤를 따라라. 그리 멀리 못 갔을 것이다. 하고 부하들에게 벼락 같은 명령을 내리고 이번에는 백남수를 향하여 그 도화역자가 홀에 나타난 것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가요? 단 한 번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요? 공작 부인이 춤을 한 차례 추고 안으로 들어간 후입니다. 여러 손님들도 남수의 증언을 지지하였다. 경부는 다음 공작 부인을 향하여 당신은 그때 도화역자를 보았습니까? 저는 못 보았어요. 제가 다시 홀로 나왔을 때는 벌써 그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 어릿광대는 저와 엇바뀌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화가 이선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그이와는 오늘 밤이 처음입니다. 다른 손님의 대신으로 공작 부인은 말을 끊었다. 다른 손님의 대신으로? 숨김없이 똑똑히 말씀해 주시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말이 없다. 공작 부인의 저기 주저하는 낯빛을 눈치챈 임경부는 조금 엄숙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의 대신으로 이선배란 작자가 이 가장무도회에 참석하였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작 부인은 그 망설이는 눈동자로 옆에 있는 백영호 씨를 한번 쳐다본 후에 김수일이라는 역시 화가가 오늘 밤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의 친구인 자기가 대신 무도회를 구경할 셈으로 왔었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전부 말씀드렸어요. 공작 부인은 돌연 어깨에 받은 상처에 고통을 느끼는 듯이 양미간을 찌푸리고 귀찮다는 얼굴로 눈을 감았다. 미안합니다만 자세한 신문은 후일로 미루어 주시오. 무척 고통을 느끼는 모양이니까. 옆에 서 있던 백영호 씨가 애처로운 듯이 임경부에게 정중히 말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김수일이란 화가의 주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들은 채 만체하고 눈을 뜨지 않는다. 속히 말씀해 주시오. 1분이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다. 미안하지만 내일로. 백영호 씨가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였다. 임경부도 하는 수 없이 공작 부인에 대한 신문을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임경부가 발머리를 돌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잠깐 하고 임경부를 불러가지고 아까 이 선배가 자기를 발코니로 끌고 나가서 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한 후에 김수일 씨의 주소는 설인정 중앙아파트 7호실 하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중앙아파트 7호실. 사법주임 임경부의 양눈이 번쩍 빛난다. 경부 임세우는 근 20년 동안이나 탐정이란 직무에 몸을 던진 노련한 경찰관이다. 그의 민활한 수완과 초인적인 정력은 사실 놀랄만 하였으며 어떠한 범죄자라도 그가 한번 훑어보는 눈초리 아래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손에 댄 범죄 사건은 태반이 무미간조하고 지략이 짝이 없는 사소한 사건뿐이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자기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 탐정소설처럼 흥미있고 호화로운 범죄, 기상천외의 재주를 가진 범인을 상대로 마음껏 한번 싸워보고 싶은 충동을 언제나 느끼던 바이다. 그러던 차 오늘 밤 이 화려한 가장무도회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돌발한 이 살인 미수 사건을 눈앞에 볼 때 그의 가슴은 마치 예술가가 느끼는 창작욕 이상의 흥분을 느끼는 것이었다. 더구나 세계적 무위 공작 부인에게 칼을 던진 범인이 화려한 예술을 심볼로 하는 도화 역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거기서 실로 악마시와도 같은 공포를 전신에 깨달았던 것이다. 이 사건만은 내 손으로 해결하리라.